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나의 지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1강 내용 어떠셨는지요? 저는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2강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 중세 로마 스토아 철학의 존재의 목적론에서는 물질주의적 성격 이해에 범신론적인 이론이 인간의 이성 구성의 일부 있었다. 따라서 로마가 기독교를 활용하기 위해 국교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삶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비이성적인 악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행복보다는 존재의 의무가 강조되는 윤리를 위해 신성한 영혼을 강조하여 종교를 강화시켰다. 당시 로마는 용병제도는 점령지 지배를 위해 방위병들에게 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용병제도에 의한 인위적 통치의 한계를 느꼈다. 재정의 부족에 의한 통치 어려움을 벗어나는 대책으로 그토록 핍박하던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여 신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1453년에는 로마가 막을 내렸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교의 철학인 스콜라 철학을 정립했다. 즉, 인간의 경험적 이성과 형이상학적 신학의 이론을 조화시키고 있다. 인성도 매우 소중함을 인정하는 일면을 보여주어 근대 철학의 태동에 영향을 주었다. 동그라미 3 근세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는 르네상스 부활 운동이 학문과 예술에서 일어났다. 중세를 통해 인간의 창조성이 무시되었음을 개탄하여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문화, 자연성과 인간성 존중,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려는 운동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17세기와 18세기에는 신 중심의 개체 구원을 부정하고 인간 중심의 개체 구원을 강조하는 계몽주의가 일어났다. 합리적 인간 추구, 인간의 창조적 성장, 진화력 인정, 인간성 회복, 시민혁명, 산업혁명, 과학의 발달 등등의 많은 유산을 남겼다. 중세를 암흑시대로 보고 새로운 인간적 빛을 생각했었다. 인간적 문제의 해결 지혜는 진리인식 방법에 따라 좌우되므로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의하자는 프랑스 데카르트의 합리론, 영국 로크의 경험론이 대두되었다. 영국의 로크는 대상이 보여준 모양의 크기와 구조, 움직임과 정지는 사물이 준 객관적 감각의 지식이고 색, 소리, 맛, 향기, 촉감은 주관적 감각의 지식이므로 그 두 종류의 체험이 관념을 만든다고 했다. 프랑스의 루소는 인간 사회의 문명과
문화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자연으로 돌아가면 자연이 인간을 선량하고 자유롭게 하여 행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기독교 파게라 하여 체포령을 내리고 루소의 사상을 쓴 책을 금소로 지정했다. 결국 루소는 스위스, 영국 등으로 도망하여 망명 생활을 했다. 독일의 칸트는 경험론과 합리적 관념론을 통합하여 주관과 객관을 통합시켰다. 그리고 구원적인 신을 부정하고 현상의 통일적 인식의 개념으로만 인정했다. 그가 주장한 이성이란 종합적인 인간의 선험적 지식과 감성과 오성에 의한 것이라 했다. 독일의 괴테는 18세기 유럽 계몽주의가 절정을 이룰 때 탈근대적 사상을 시도했다. 칸트나 헤겔 등의 인간, 이성주의를 거부하고 인간의 소박한 삶의 실존을 강조했다. 즉, 미약한 인간이 과거를 되풀이하면서도 보다 나은 삶을 향하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책 파우스트를 펴냈으며 인간의 긍정적 희망과 인간 스스로의 길을 강조하여 산다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했다. 그는 인간의 절대적 주체성을 강조했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는 줄기찬 욕망을 존중했다. 독일의 헤겔은 그리스도교를 비판한 현대 홀리즘 전체론의 선구자이다. 그는 주객을 대립구조로 설정한 이원론은 비판했으며 주객의 조화를 정반합으로 대변했다. 그러나 인류 진보의 최고 존재를 국가로 보아 개인의 삶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 하여 민족 사회주의 또는 국가 사회주의를 포방한 나치즘, 마르크시즘의 문제를 낳았다. 독일은 12세기까지는 후진국이었으나 칭기즈칸의 진입으로 동양의 제지술과 인쇄술이 전해진 것 때문에 개인들의 정보가 앞서게 되었고 종교 개혁 등으로 우등한 국가로 변신했었다. 그러나 1928년 미국 자본주의 대공황을 보고 좌절한 히틀러는 민족국가 사회주의 나치즘을 실행에 옮기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한편 근대 인간 이성으로 생긴 자본주의가 내적 모순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한 마르크스의 주장을 본떠서 1917년 레닌이 러시아 공산혁명을 단행했다. 이러한 일들에 실망한 프랑스의 샤르트르는 독일 니체가 주장한 실존 철학을 자국에서 크게 일으키고 정립시켰다. 독일의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그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새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여 현대 실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성을 비하하고 지배층에 편승하여 민족주의 독재 집단의
협력한 누를 남겼다. 독일의 프로이드는 인간의 이성 중심의 근대성을 부정하고 비이성적 본능인 성 에너지를 중심으로 무의식 의식화로 심리 치료를 주장했다. 동그라미 4. 실존 철학과 과정 철학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프랑스의 샤르트르에 의한 실존 철학과 영국의 화이트헤드에 의한 과정 철학은 인간의 자유와 개체의 실존이 강조된 현대주의다. 실존주의는 인간 개체의 소박한 일상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독일의 키르케고르와 니체가 선구자이고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를 거쳐 프랑스의 샤르트르에 의해 정립되었다. 19세기 후반에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순간 1855년 순간이라는 저서를 통해 교회의 위선적 신앙을 비판하고 헤겔의 범노인주의를 반대하면서 실존의 진리는 개인의 주체성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저서를 1927년에 내놓았으며 인간은 현 존재이고 현 존재가 존재하는 일이 실존이라 했다. 즉, 인간이 존재해 가는 것이 미리 정해진 보편적 본질에 의해서가 아니고 시시각각의 실존 방식에 따라 존재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여 현 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인간적인 실제 경험으로 토대로 해명하려 했다. 독일의 야스퍼스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심리학과 철학 교수로서 1931년 철학이란 저서를 통해 실존은 객관이 될 수 없으며 실존이란 죽음, 고대, 다툼, 죄의식 등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인간의 유한성에 절망하므로 초월자가 주재하는 참된 현실로 눈을 돌려 본래의 자기로 희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진리에 관하여란 서적을 통해 실존 철학은 진리적인 이성에 의해야 한다고 했다. 니체는 신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기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허무주의, 즉 니힐리즘의 도래라 하였으며 초월적 가치들에 대한 신앙이 상실됨으로써 권력 다툼의 양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 위기라 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에 실존 철학이 크게 부각되면서 샤르트르가 독일의 실존주의를 프랑스에서 꽃피우게 되었다. 샤르트르는 인간에 있어서는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고 했고 인간의 본질을 미리 규정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창조해 갈 수밖에 없으며 창조의 책임을 인간이 스스로 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자아 완성이나 자유 획득은 사회적 현실에 참여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는 1964년 노벨 문학상을 거절한 이유로 노벨상이 자본주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러시아의 솔제니치는
서구로 망명해 와서 스탈린의 전체주의 모순을 수용소 군도란 작품으로 폭로하여 칸트와 헤겔의 인간적 이성주의가 만든 허망함을 비난했다. 그는 현실에 존재하는 삶이란 미리 정해져 있는 선험적 관념 또는 합리에 의한 인간의 보편적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때의 상황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스스로가 결정한다를 주장했다. 따라서 인간은 기계적 구조가 아니고 스스로가 상황에 대해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스스로가 결정한다고 했다. 프랑스의 카미는 이방인이라는 작품으로 1957년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는 신중심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뜻에서 인간의 참된 존재성을 부정하고 허위를 강조한 것과의 싸움은 인간의 의무라고 했다. 그와는 친구였던 샤르트르는 카미의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거부하고 현실의 감성에 의한 사회 참여를 강조하여 실존주의가 개인의 감성에 대한 해석과 대화를 존중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극단적인 개체주의에 빠진 모순을 낳고 있다. 영국의 화이트헤드는 과정 철학을 주장했다. 그는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영국의 물리학자였고 말년에 10년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과정 철학을 강의했다. 과거 철학을 총종합하고 미래의 인류가 나아갈 과정 철학을 정립했다. 그는 우주 자연과 인간 사회 그리고 개인은 상호 독립적 의존 관계를 맺고 생명의 창조적 성장 진화를 실현해 가므로 개체의 현실적 생성에 온 우주가 개입하여 합생을 한다고 주장했다. 개체는 주체하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개체 속의 합성을 통해 내재하고 있는 가능태, 창조적 성장의 잠재력에 의해 지혜가 오고 그 지혜로 스스로가 구원을 이룩한다고 했다. 그리고 개체들이 현실적 삶을 통해 이룩한 결실들은 자신과 주변에 스며들어 영원하여 자연과 개체들의 진화에 기여함으로 우주의 진화와 인간적인 신의 개념도 개체의 창조적 삶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재 이후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은 20세기 말 니체가 말한 올바른 관계주의인 원근법 원리가 시초되어 크게 일고 있다. 원근법 원리에 의하면 인간이 관계하지 않는 어떤 것도 그것 자체로 독립된 진리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중심이 아닌 신중심의 기존 원리들은 헛된 것이 되어 인간은 자유이며 개체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개체의 내적 상태와 개체의 내적 상태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므로 대화를 통한 이해의 해석과 직접 참여의 경험을 통한 삶의 지혜가 특성이고 핵심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애초 과학적 지식의 만능적 형상에 대항하기 위해 주관주의 성향이 강조되었던 것이므로 객관적 삶의 질적 가치가 약화되고 주관적, 감정적 성향에 편중하는 모순에 빠지기 쉽다. 객관적인 과학 지식을 이용한 국가 민족주의가 인간의 내적 아름다움과
덕행적 윤리성을 약화시켰던 인류의 전쟁 경험 때문에 개체의 다양한 내면성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객의 합일적 조화, 요가의 삼매적 지하, 합일적 조화로 나아가면 된다. 지금까지 인류가 접근했던 사상의 중심에는 자연과 신 중심의 관념적 이성, 인간 중심의 이성, 물질 과학 중심의 이성, 민족과 국가 중심의 이성, 실존의 감성에 이르기까지 나누어진 분열적 인상을 면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다윈의 진화론, 적자 생존의 상극적 투쟁관이 한몫했다. 러시아의 크로포킨의 상생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넘어섰다. 적자 생존, 양육 강식의 투쟁적 요소가 아닌 상생적 합생, 창조적 성장의 분화와 전체의 만남, 이론과 실천의 만남, 감각과 영혼의 만남, 과학과 종교, 그리고 예술과의 만남, 상대성과 절대성의 만남, 상극과 상생의 조화, 결합 또는 요가, 대연합의 진리가 미래의 철학이다. 진리의 인식 방법이 칸트 이전에 있어온 객체 중심의 모사설과 칸트에 의한 구성설 주체 중심의 감성과 오성에 의한 진리 인식, 구성설이 화합해야 할 것이나 문제는 인식의 주체인 인간의 불안성이다. 인간의 품격을 질 높은 차원으로 변형시켜가는 길뿐이다. AD 3세기 신플라톤주의가 말한 인식의 다원론, 이 세계와 생명은 물질과 생명, 감각과 창조이성, 세계의 영혼 등등이 연합한 진리의 세계, 인식의 다원론과 칸트의 감각적 경험론과 오루빈도, 종합요가를 제창한 분, 오루빈도의 인식의 다원론, 물질, 생명, 감각, 이성, 영혼 등의 가르침 속에는 창조적 성장 진화란 하위에서 상위로 초월하여 상위 속에 하위가 내포되는 연합을 하는 것이 들어있다. 세포가 분화하여 이룩된 것들이 전체로 연합하는 차별화와 통합화를 진리의 세계로 보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모든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다른 것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운 독립은 없다. 인데 이것도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준다. 태아란 분화와 연합이 결여된 분열일 때이다. 즉 차별화하면서도 내포하여 연합하지 못한 것이 분열이고 지나치게 연합되어 차별화가 약화된 것도 병리현상이다. 이때에는 억압과 거부의 치우침이 생긴다.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우호적 만남이 결여된 것이 태화이다. 이렇게 철학의 발전 단계는 개체성의 바른 이해와 개체의 전체성 실현으로 귀착되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상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